혹시 서울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중국 젊은이들에게 퍼지고 있다는데요. 서울을 여행하고 돌아가서 그리워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의 증상은 휴대폰에 저장해둔 서울 하늘과 노점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건데요. 좀 과장 같긴 해도 진짜로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강 라면도 먹고 청계천도 다녀오고 콘서트도 갔다 오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는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니까 좀 공허하다, 이런 현상을 서울병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울고 있는 중국인,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즉 한국을 떠나는 게 슬퍼서 운다는 것입니다. 중국 SNS엔 서울병이라는 단어와 함께 평범한 서울 풍경들이 올라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역에서 본 한 편의 시 때문에 걸음을 멈췄던 순간이 떠오른다며 중국 귀국 후 금단 증상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중국 여교수가 서울에 흠뻑 빠진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샤오웨이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올해 32살이고 현대 한국사회문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한국은 오랫동안 연구 대상일 뿐이었어요. 논문 속의 데이터와 통계, 문헌 자료를 통해서만 접해온 나라였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제 연구실에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서울병이라는 신조어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우인에서 관련 해시태그가 1억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제 주변 학생들까지 서울을 다녀와서는 며칠씩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더군요. 연구소 동료들과의 세미나에서 이 현상을 언급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경험담들을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서울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고, 또 다른 학생은 휴대폰에 저장해둔 한강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어졌어요.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이게 단순한 여행 후 우울증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동경심의 발현인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중국 MZ세대가 왜 유독 서울에 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싶었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문헌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직접 서울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순전히 학술적 목적이었죠. 서울병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그들이 말하는 서울의 매력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동료 교수님은 제가 너무 감정이입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철한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미 10년 넘게 한국 문화를 연구해온 전문가이니까 말이죠. 개인적 감정보다는 학술적 분석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서울 현지 조사 계획을 세웠어요. 서울병 환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동선을 짜고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한강, 명동, 홍대, 청계천 등을 돌아보면서 이 현상의 실체를 파악해 보려고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은 제게 그저 데이터를 수집할 연구 현장일 뿐이었습니다. 감정적 동요 없이 차분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연구자였어요. 가방 안에는 세세하게 작성된 일정표와 녹음기, 그리고 빈틈없이 정리된 질문 목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병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죠. 첫날 오후 2시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서울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장소 중 하나였거든요. 계획표에 따르면 명동 성당부터 시작해서 남대문 시장까지 걸어가며 관광객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도 자꾸 길을 잘못 들어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바이두 지도를 쓰다가 갑자기 구글 지도를 쓰려니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한글 간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어지는지 헷갈렸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같은 골목을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세요? 뒤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직장에서 나온 것 같은 정장 차림이었는데 바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도와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하면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표정에는 진짜 순수한 호의만 있었습니다. 명동성당 가려고 하는데요. 아, 명동성당이요? 저기 보이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실래요? 그 여성은 정말로 저를 명동성당까지 안내해줬어요. 가는 길에 이것저것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맛있는 음식점까지 추천해주더라고요. 헤어질 때는 한국 여행 잘하시라며 웃으면서 손까지 흔들어줬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연구 계획표에는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도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후 6시쯤 명동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병 환자들이 가장 그리워한다는 그 한강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변에 앉아서 노트에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펜이 멈춰지더라고요. 오늘 만났던 그 여성의 친절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정말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서 버스킹 공연이 시작됐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해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고 웃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 말이죠. 저도 모르게 그 공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온 건데 말이에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학자로서 이 모든 걸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상했어요. 제가 계획한 연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분명히 데이터를 수집하러 왔는데 정작 제 노트에는 감정적인 문장들만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한 분석보다는 제 개인적인 감동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6일 더 서울에 머물면서 제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첫날부터 뭔가 예상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 아침 9시 저는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병 환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또 다른 장소였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했어요. 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 서울의 매력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싶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면서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출근길 직장인들, 산책하는 노인분들, 조깅하는 사람들. 다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물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11시쯤 되어서 지하철을 타러 시청역으로 들어갔는데 계단 벽면에 붙어있는 작은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 한 편이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지더라고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그 시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역에서는 본 적 없는 따뜻한 메시지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울병 환자들이 말하는 감동이 이런 건가 하고요. 거창한 관광지나 멋진 건물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배려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이런 현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핸드폰으로 그 시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오후에는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서울병 환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장소 중 하나였죠. 젊은이들의 문화를 관찰하며 그들이 왜 이곳에 매료되는지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 계획에는 10분 정도 관찰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어라서 가사는 잘 몰랐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저도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박수를 맞추고 노래가 끝나면 함께 환호성을 지르고 언제부터인가 저도 그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연구를 위해 관찰하러 온 건데 정작 저 자신이 그 경험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옆에 있던 한국 대학생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인이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우와, 중국분이시구나. 한국 어떠세요? 재미있게 놀고 가세요. 그 학생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환대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반겨주는 그 따뜻함이 말이죠. 연구 대상으로만 보려던 한국인들이 어느새 제게 친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오늘의 관찰을 정리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객관적인 분석을 써보려고 했는데 자꾸 주관적인 감정들이 섞여 들어가더라고요. 지하철역의 시에서 느낀 따뜻함, 버스킹 공연에서 경험한 일체감, 한국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친근함. 이런 것들이 과연 학술적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연구자로서의 객관성과 개인으로서의 감정적 반응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있었어요. 서울병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더 깊은 차원의 문화적 경험이고 마음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 자신도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지난 이틀간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서울병 현상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자꾸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어제 본 지하철역의 시와 버스킹 청년의 노랫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셋이 앉아 있었어요. 과제 발표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4시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의자에 축 늘어지는 거였어요. 지수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 친구들이 당황해하며 그 학생을 부축했는데 아무래도 저혈당 증세 같아 보였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리는 게 전형적인 증상이었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냈어요. 중국에서 올 때 비행기에서 받았던 작은 초콜릿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챙겨온 거였거든요. 실례합니다. 이거 드세요. 저혈당 같아 보여서요. 그 학생들은 처음에 놀라더니 제가 건넨 초콜릿을 받아들였어요. 지수라는 학생이 초콜릿을 먹고 나서 점차 얼굴에 색이 돌아오자 친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대학생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중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하려던 것이었는데 어느새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와, 한국어 진짜 잘하시네요. 여행은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그들은 제가 연구자라는 걸 알고는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서울병에 대해서도 들어봤다며 자신들 주변에서도 그런 현상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말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애가 있었는데 한국 떠날 때 진짜 울면서 갔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인 민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명동에서 길을 묻는 중국인 관광객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중국 전통 과자를 선물로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처음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뭔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서울병 환자들이 말하는 한국인의 매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창한 친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따뜻한 마음씨 말이죠. 헤어질 때 그들이 제게 연락처를 줬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요. 심지어 맛있는 식당들까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언니, 한국 음식 중에서 뭘 제일 먹고 싶으세요? 진짜 맛있는 곳들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의 경험을 노트에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쓰는 문장들이 점점 더 주관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인의 친절함에 대한 사례 수집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실제로 쓴 내용은 오늘 만난 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는 식의 개인적인 감상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자신이 연구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병 현상을 관찰하러 왔는데 정작 저 자신이 그 현상에 빠져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런 감정적 변화야말로 서울병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교감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험이 서울병의 본질인 것 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오늘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지난 엿새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거든요. 아침 9시 노트북을 켜고 연구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중국 MZ세대의 서울병 현상에 대한 현지 관찰 보고서로 정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써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키보드에 손을 올리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단락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병 현상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 며칠 전 명동에서 만난 그 친절한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시도로 관찰 대상 지역 분석을 써보려고 했어요. 한강, 청계천, 홍대 등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한강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넷째 날 저녁 혼자 강변에 앉아 있을 때의 평온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3시간 동안 씨름했지만 제대로 된 문단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객관적 분석을 쓰려고 하면 자꾸 개인적인 경험담이 끼어들고 학술적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뭔가 진짜 느낌을 놓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하면서 아주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중국에서 온 걸 아시고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베이징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김치찌개 처음이세요?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아주머니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연구자료로 기록하려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에 다시 보고서 작성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쓴 문장들을 다시 읽어보니 학술 논문이 아니라 개인 일기 같더라고요. 서울병은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따뜻한 인정과 자연스러운 친절함을 경험한 중국 청년들이 느끼는 깊은 감동의 표현이다. 이런 문장이 과연 학술적으로 타당할까요? 하지만 이것만큼 정확하게 서울병을 설명하는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5시쯤 저는 책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평범한 풍경이었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일이면 이 모든 걸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이야말로 서울병의 핵심이라는 걸 말이죠. 떠나기도 전부터 그리워지는 마음, 일상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는 마음, 여기서 더 머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저녁 8시 마지막으로 한강을 보러 갔어요. 처음 왔던 반포 한강공원이었죠.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베이징의 연구실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샤오웨이 연구는 잘 되어가? 내일 돌아오는 거 맞지? 네, 내일 오후에 도착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뭐가? 제가 연구 대상이 될 뻔했어요. 아니, 이미 된 것 같기도 하고. 뭔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저 서울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동료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개인으로서 느끼는 진심 어린 감정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베이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감정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었죠. 서울병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의 변화였으니까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어느새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고 저는 호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처음 가져왔던 연구 자료들과 함께 이번 주 동안 수집한 새로운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찍은 시 사진, 홍대에서 받은 버스킹 청년의 명함, 그리고 어제 만난 대학생들이 추천해준 맛집 목록까지. 정오쯤 인천공항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을 보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처음 이 길을 달렸을 때는 그저 연구 현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한강이 보였어요. 며칠 전 밤에 혼자 앉아있던 그 한강이었죠. 그때는 서울병 환자들이 왜 한강을 그리워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관광 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왔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한국은 어땠어요? 그 순간 뭔가 목이 메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어땠냐는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명동에서 길을 알려준 직장인 언니, 청계천 지하철역의 따뜻한 시, 홍대에서 만난 친근한 대학생들, 카페에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순간들. 정말 좋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서울은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냉철한 학자로서 왔는데 지금 지하철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울병 관련 기사에서 봤던 그 중국인들처럼 말이죠.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창밖을 촬영했어요. 사라져가는 서울의 마지막 모습들을 담아두고 싶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들, 작은 카페들, 지나가는 버스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저 연구 데이터의 배경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계속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면세점을 돌아다니면서도 자꾸 이번 주에 만났던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수와 민지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홍대에서 버스킹하던 그 청년은 오늘도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핸드폰으로 이번 주 동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한강 야경, 청계천의 평온한 모습, 홍대의 활기찬 거리. 사진마다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서울병에 걸린 거구나 하고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던 연구자였는데 지금은 당사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비행기에 탑승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활주로를 바라보니까 정말 한국을 떠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승객이 휴지를 건네줬는데 그 작은 친절마저도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베이징으로 가는 2시간 반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한국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울병이구나. 이제야 진짜로 이해했어요.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진짜 변화였던 거예요. 서울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적 교감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이번에는 학술적 분석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서울병에 걸렸다. 그리고 이것이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서 서울병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키보드를 칠 때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문의 서론을 쓰고 있는데 문득 홍대에서 들었던 버스킹 청년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구 자료를 정리하다가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200여 장이나 되더라고요. 한강 야경, 청계천의 잔잔한 물결, 명동 거리의 평범한 풍경들.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지하철에서 찍은 서울 하늘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하게 눈물이 났어요. 별거 아닌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더라고요. 서울을 떠나기 싫어했던 마음, 더 머물고 싶었던 간절함, 그리고 따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들. 동료 교수인 왕리 선생님이 제 연구실로 들어오셨어요. 샤오웨이 서울 출장 어땠어? 서울병 연구 잘 됐지?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덮었는데 왕 선생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혹시 너 서울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정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걸렸구나. 어쩐지 돌아온 후로 멍한 표정이더라니. 며칠 후 연구소 세미나에서 중간 보고를 해야 했어요. 동료들 앞에서 서울에서의 관찰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개인적인 경험담이 섞여 들어가더라고요. 발표 당일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울병 현상의 핵심은 단순한 여행 후유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따뜻한 인정을 경험한 후 느끼는 깊은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도중에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학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였죠.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시 한 편이 마음을 울리거나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깊은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축적되면서 발표를 듣던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젊은 조교인 장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느꼈는데 혹시 선생님도 서울병에 걸리신 거 아니에요? 다른 동료들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무리 학술적인 용어를 사용해도 결국 개인적인 체험담으로 흘러간다는 걸 모두가 알아챈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보고서 초안을 다시 봤어요. 객관적 분석을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쓰인 문장들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은 단순한 서비스 정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는 중국 젊은이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서울의 진짜 매력이다. 이게 과연 학술 논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일까요? 하지만 이것만큼 정확하게 제 경험을 표현하는 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서울병의 가장 생생한 증거라는 걸 말이죠.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만큼 현상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병은 머리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베이징 시내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여기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왜 서울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물론 베이징도 좋은 도시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은 여기서 찾을 수 없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서울에서 만났던 대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 지수야. 중국에 도착해서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서울이 너무 그리워져.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진짜 서울병에 걸리셨네요.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연구하려던 현상의 당사자가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드디어 제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서울병 현상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고찰, 마음이 머무는 도시에 대한 연구였어요. 처음 계획했던 차가운 분석과는 전혀 다른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학술적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제가 경험한 진실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도시는 단순히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다. 서울병은 지리적 향수병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과 문화적 포용력을 경험한 후 느끼는 깊은 그리움의 표현이다. 이는 도시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동료들은 제 논문을 읽고 놀라워했어요. 왕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오웨이, 이 논문은 기존의 관광학 연구와는 완전히 다르네. 너 정말 서울병에 걸려서 이런 글이 나온 거야?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진실한 연구가 된 것 같아요. 논문 발표의 날 많은 동료 연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한 선배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병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해야 하는 감정이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특히 젊은 조교들은 제 논문을 읽고 자신들도 서울에 가보고 싶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서 혼자 논문 최종본을 다시 읽어봤어요. 6개월 전 서울에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명동에서 길을 알려준 친절한 여성, 지하철역의 따뜻한 시, 홍대 버스킹 청년의 아름다운 노래,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진심 어린 마음.
문득 핸드폰을 꺼내서 항공료를 검색해 봤어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항공편이 화면에 떴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학술적 목적도 데이터 수집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서울에서 만났던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야, 다음 주에 서울에 가.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고향에 가는 거예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진짜요? 대박. 이번엔 진짜 서울 사람처럼 지내보세요. 맛있는 곳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바로 서울병의 치료법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움을 달래는 방법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저는 서울이 낯선 연구 현장이 아니라 제 두 번째 고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건물들, 친근한 거리들. 모든 게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탈 때 계단에서 그 시를 다시 봤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6개월 전에 저를 처음 멈춰 세웠던 그 문구였죠.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한강으로 갔어요. 반포 한강공원의 그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6개월 전 마지막 밤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새로운 연구 계획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울병의 치유 과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학술 논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기록이 될 것 같았어요. 서울병은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니다. 이는 한 도시와 맺은 특별한 인연이고 마음이 진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치유법은 간단하다.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해가 지고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전 이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서울병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었죠. 지금은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서울병은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평생 간직하면서 때때로 이곳으로 돌아와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어떤 도시는 정말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